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북한군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러시아와 맞서고 있는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 약 3,000명이 도착해 적응 훈련을 진행 중이라고 우크라이나 측이 30일 날 밝혔습니다. 이 북한군은 소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그 현장에는 북한 대사관 직원들도 함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통역 겸 참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북한군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는 북한 대사관 직원 약 20명이 파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들의 역할은 러시아 측과의 소통을 원활히 해 군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이 이번 취재로 알려져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에 참전한 북한군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 발표된 우크라이나군 국가저항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북한군은 여러 훈련장에 분산 배치되어 적응 훈련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훈련장들은 쿠르스크 지역 내 5곳 이상으로 나뉘어 있으며 북한군은 주로 소규모 단위로 배치되어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군과 북한군의 고위 인사들이 이들의 활동을 관찰하기 위해 속속 도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군을 관리하는 러시아군 측에서는 약 10명의 고위 장교가 관찰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북한군의 이동은 정찰 자산에 포착되지 않기 위해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서방 세계의 눈을 피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실제로 쿠르스크 지역의 주민들도 북한군이 밤늦게 이동했다는 사실들을 여럿 목격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총과 수류탄 등으로 무장한 상태였다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북한군이 주로 오후 10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이동하며 대규모 차량 행렬로 이동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럼 러시아에 참전한 북한군은 어떤 부대들인지 알아봐야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병사들의 외모가 다소 어리고 왜소해 보여서 총알바지용 신병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리 정보당국의 입장은 다릅니다.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당국에 따르면 이들이 북한의 최정예 특수부대인 제11군단, 즉 폭풍 군단 소속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부대는 우리 특전사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그 전투 능력을 낮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어려 보이는 것은 주로 입대 연령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라는 점에서 기인하는데요. 하지만 기본 전투 훈련을 받은 만큼 이들의 실전 능력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 정보당국의 판단입니다. 1968년 청와대 습격 사건을 일으켰던 김신조 부대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폭풍군단은 그 부대의 후신으로 땅굴, 잠수함, 공기부양정, 고속 상륙정 등 다양한 침투 수단을 이용해 주요 시설을 타격하거나 요인을 암살하는 특수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 폭풍군단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다면 전방보다는 후방에서 교란작전을 수행하며 러시아군을 적극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후방에서의 작전은 특히 적의 보급로를 교란하거나 주요 목표를 타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작전은 전쟁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번 북한군의 움직임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북한군의 파병 병력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병과 지원 병력으로서의 역할인데요. 아직 북한군이 실제 전투에 투입될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국은 북한군이 전장에 들어서게 될 경우 법적으로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 측의 반발도 더욱 이에 강경해졌습니다. 이처럼 북한군이 러시아에 들어오자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이번 서방의 경고와 문제 제기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데요.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에도 서방 용병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요. 또 러시아 라브로프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선에 최소 1만 명 이상의 서방 용병이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군의 참여는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러시아 간의 상호 군사 지원을 약속한 북러 조약을 언급하며 북한군 파병이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싸움으로 확전되길 바라지 않았던 것이 최근까지 미국의 행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공식 매체의 취재로 인해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한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지면서 미국도 이제는 자신들의 노선을 확실히 정한 모습인데요. 이를 방증하듯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사안에 대해 매우 위험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며
그 심각성을 부각했습니다. 이제는 북한이 러시아에 군병력을 보낸 것이 단순한 파병을 넘어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적 협력 강화로 미국도 해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이러한 사안들은 한반도의 안보를 넘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한데요. 이제 미국도 인정한 만큼 북한군의 파병이 한국과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리고 한국은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선 먼저 북한의 러시아 지원 결정이 왜 발생했는지 그 배경부터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며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북한을 통해 인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고,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 파병을 통해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국제 무대에서 존재감을 과시할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또 자신들에게 없는 식량과 고도화된 군사 비닉 기술들을 러시아에게 받아낼 심산입니다. 북한군 병력은 주로 보병과 지원 병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방어 임무나 후방 지원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우리 정보 당국과의 분석이 다른 부분입니다. 북한군 1만 명 규모의 병력은 중규모 전력으로서 전투 지역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식의 보강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북한의 특수부대가 어떠한 작전을 펼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장비와 훈련 부족으로 인해 서방의 현대적 무기와 교전할 경우 전투력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북한군은 러시아에 부족한 전방병력으로 투입할 생각인 건 맞습니다. 즉 고기방패용이 맞습니다. 현대화된 러시아 전력에서 북한군의 역량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 본의 아니게 후방의 지원 역할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폭풍 부대가 참전을 했다고 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또 북한 병력의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파병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참전하면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참전하게 될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고, 여기에 한국이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는 내용들인데요. 이제 국제사회는 북한군의 참전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분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국제적 갈등의 성격을 띌 가능성이 커지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 서방연합국이 더욱 강력하게 개입할 명분을 제공하게 될 것이 분명해졌고, 지금 그 칼자루는 미국이 쥐게 됐습니다. 어제 오후 미국이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되었다는 소식을 공식적으로 전하자 나토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게 외교적 딜레마와 군사적 부담을 동시에 안겨주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건국 이래 한국은 전통적으로 군사적 중립을 지키려 해왔지만 북한의 도발과 러시아의 국제적 입지 변화로 인해 이러한 중립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뷰한 헨리 해거드 전 주한 미국 대사관 정무공사에 따르면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경우 방위 산업의 성장을 통한 경제적 이익과 더불어 G7 가입과 같은 국제적 지위 상승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좋아 성장이지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돌려 말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직결된 분야가 바로 한국의 K방산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안보 상황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안보 상황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하는데요. 먼저 한국 방위산업은 현재 유럽 시장에 추가로 진출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된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 방산 매출이 약 10에서 20%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인해 이것도 어떻게 될지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러시아와의 연간 약 20억 달러 규모의 무역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경제산업에도 일부분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군사적 부담은 북한과 러시아가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하게 되면 남북 간 갈등이 고조될 수 있고, 러시아가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보복으로 경제 제재나 군사적 위협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내 여론을 살펴보면 약 63%의 국민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북한의 도발과 러시아의 경고로 인해
국민 여론은 더욱 강화된 상황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정책 결정은 국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정부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간에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 국가들은 한국에게 새로운 국제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한국 방위 산업의 연간 매출은 약 50억 달러이며 유럽 시장에서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할 경우 이는 연간 약 10억 달러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이상이 없다는 가정에 예측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번 북한군 파병으로 인해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및 방공 시스템 지원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은 현재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인 하이마스와 에이테킴스 같은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장거리 무기 지원도 검토 중입니다. 에이테킴스의 경우 약 30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어 러시아 본토의 주요 군사기지를 타격할 수 있어 이 무기 체계들이 본격적으로 지원된다면 러시아 본토를 두드려 맞은 푸틴이 그 다음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장거리 무기 지원은 러시아군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러시아와 그 동맹들이 한국에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북한군의 파병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어떠한 변곡점이 될지는 한국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군사적 외교 전략을 재정립할 중요한 전환점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0월 23일 한국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영상입니다. 북한은 현재 러시아에 병력을 지원하는 형태로 파병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북한이 지원한 규모가 파병이 아니라 실질적인 참전으로 단정짓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인도적인 지원을 넘어서 두 국가 간의 본격적인 군사적 협력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는 상황은 동북아시아의 안보 구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으로서는 이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지원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한다면 한국은 이를 좌시할 수 없고 국제적으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정을 위해 우리도 자구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지원에 맞대응하는 형태로 우크라이나를 통해 살상 무기를 지원하여 러시아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동맹국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연대를 국제적 차원에서 고립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리 한국은 의료기기와 긴급의약품, 발전기, 전투식량 등 비살상 물자만 지원해왔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속해서 살상무기 지원을 요청해왔지만 우리의 원칙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조가 변화된 건 지난번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과의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군사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오는 외교를 펼치게 되면서 한러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한국이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면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국을 위협하기까지 했는데요.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이 우방국에 무기 지원을 해도 국제적인 법적 제약은 없다며 대한민국은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북한이 파병까지 감행하자 이제 한국도 살상 무기 지원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한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ICBM이나 핵잠수함 기술 이전 등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북한의 파병이 문제가 아니라 전쟁 참전에 따른 대가가 한반도 안보 위협을 더 심화시킬 수 있기에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3차 세계대전에 대한 언급이 있을 만큼 자유진영과 공산주의의 대립으로 보고 있을 정도로 이 사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3차 대전이 발발하면 핵전쟁으로 인해 인류 문명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해진 국내 보도 내용을 보면 북한이 내년쯤에 천안함 연평도와 같은 도발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의 전문가가 이것을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미국 전문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니 과거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관을 지냈으며 현재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 고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한 미국 국무부 북핵육자회담 특사로 활동한 적이 있을 만큼 북한 관련 전문가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미 국가정보위원회의 북한 담당관 시드 사일러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한국에서 발생된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실제로 언급하면서 이것이 내년 정도 한국에서 충분히 발생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보고서가 올라온 근거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하는데요. 우선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서든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고, 이는 한미동맹을 약화하기 위한 계획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를 억제해서 긴장 완화로 전환하기 위한 여론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다가오는 미국 대선 이후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사실 이전부터 북한은 미국의 핵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제시하며 국제 압박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하였지만, 당장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분쟁을 비롯한 국제 정세의 혼란과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허리케인이나 기상이상 같은 미국의 자연재해 등으로 북한을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결정적으로 미 내선이 코앞이라 북한의 이야기가 씨알도 안 먹혔던 것이죠. 그래서 북한은 이 모든 관심이 사그라드는 미국 대선 이후의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시드 사일러 연구원은 미국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는 내년 정도를 지목하며 북한의 군사적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근거를 지지하듯 북한 매체에서도 며칠 전 연평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선전 매체 노동신문에 따르면 연평도 포격전에 대해 도발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다시 한번 명백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을 도발자라고 칭하며 우리 공화국을 넘보며 하늘과 땅, 바다로 기어들 때마다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했고 도발자들에게는 수치스러운 패배와 죽음뿐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김여정이 또 이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무인기 침투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한국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짓을 했고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 얼마나 엄청나고 치명적인지 직접 체험해봐야 알 것이라는 발언을 내뱉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의 보복과 복수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며 반성과 자중은커녕 온몸에 기름을 끼얹고 불 속에 뛰어들려는 서울 위정자들의 만용은 온 족속이 괴멸당할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발언했습니다. 워낙 원색적인 표현을 자주 하는 북한 김여정의 발언들이 크게 놀라운 내용은 아니지만 여전히 북한은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 무인기를 계속 걸고 넘어지면서 북한이 앞으로 벌이는 무력 도발의 원죄를 한국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모양새입니다. 이것은 마치 과거 한국이 먼저 도발을 했으니까 연평도를 폭격했다는 식으로 그들의 뻔뻔함을 당연히 여기는 북한의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결국 북한은 언제든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고 과거처럼 먼저 포격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시드 사일러가 주장한 여러 근거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대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대한민국을 향해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는 몇 가지 정해진 시뮬레이션이 있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에 대한 내용을 먼저 알려드리자면 북한의 포격 원점에 대한 즉각적인 타격을 위해 K9 자주포와 MLRS F-15K 전투기의 정밀 타격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K9 자주포는 약 40km의 사거리로 북한 해안포 진지를 신속히 타격할 수 있고 2010년 연평도 포격으로 한국은 이미 K9 자주포보다 더 긴 사정거리와 파괴력이 강력한 MLRS 시스템인 천무와 구룡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신식의 대포병 레이더도 추가로 배치한 상태인데요. 이로 인해 현재의 한국은 과거의 연평도 포격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화력으로 북한이 포를 땅굴에서 꺼내자마자 효력사를 통해 북한의 모든 장사정포를 무력화할 것입니다. 또한 F-15K는 슬래미알 등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통해 북한 내 군사 표적을 정밀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제적인 반격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천궁투 및 패트리어 팩3와 같은 요격 시스템을 통해 방사포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망도 펼쳐지게 되어 추후 벌어질 도발에 대한 대응도 강화되는데요. 특히 천궁2는 중단거리 미사일 요격에 탁월한 성능을 보여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 해상 초계기와
무인 항공기를 동원한 서해 해역 감시를 통해 북한의 군사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하고 실시간 정보 수집을 통해 도발 징후를 조기에 식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전력만으로도 북한이 도발한다면 원점 타격을 통해 다시는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의지를 꺾어 놓을 것인데요. 그리고 북한이 먼저 대한민국에 시비를 건 만큼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입니다. 현재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파병에 대한 이야기들만 나와 있지만 사실 북한은 러시아에 많은 무기들을 지원한 상태입니다. 특히 북한은 122mm 및 152mm 포탄과 소형 화기용 7.62mm 및 14.5mm 탄약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 군 당국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이 확정되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155mm 포탄,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요청한 105mm 포탄과 함께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가 요청했던 항공기 요격용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 등이 먼저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0월 4일 현무5가 갖는 전략적 의미 영상입니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가 미국의 허큘리스 미사일을 따라해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미사일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알 정도로 우리 현무 미사일 시리즈는 여러 매체에서 많이 다뤄졌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매체에서 다루지 못하는 내용들로만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무를 논하기 전에 현무가 이번에 공개되면서 왜 이렇게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먼저 현무는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이 패권 다툼을 할 때 보유했던 미사일들과 그 성능이 유사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 서방 국가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미국의 미니트맨 투나3, 그리고 동구권의 대표 주자인 러시아의 RS-28 사르맛, 마지막으로 중국의 둥펑 미사일과 그 성능을 견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외 네로라 하는 국가들의 전략 미사일보다 훨씬 월등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인도의 아그니 V, 프랑스의 M51 SLBM 등 각 나라들의 대표 주자와 견줄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공개한 현무 미사일과 다른 의미입니다. 즉 이제 우리도 단순히 화력 투사체로만 쓰던 미사일이 아니라 국가의 존망을 가름하게 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미사일을 확보한 것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현재 전 세계 여러 종류의 미사일이 있지만 각 나라를 대표하거나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세 가지 전략 자산으로 꼽히고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트라이던트 3, 러시아의 RS-28 사르맛, 그리고 중국의 둥펑 41입니다. 이 미사일들은 각각의 나라가 핵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개발한 가장 대표적인 전략 무기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들과 현무5를 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무5와 위에 열거한 미사일들과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먼저 핵탄두 탑재와 멀부 유무, 그리고 미사일의 사거리 차이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 다른 군사 강국들이 대표하는 미사일과 유사한 발사체를 국산 기술로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현무5가 미국의 트라이던트와 같은 성능을 발휘한다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점은 한국의 현무5가 이들과 대등하지는 않지만 견줄 만한 수준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공개한 점입니다. 특히 현무5 미사일은 이번 공개로 인해 단순히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의 상징을 넘어 글로벌 군사적 역량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전략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트라이던트 3는 미국 해군의 핵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핵미사일로 최대만 2000km의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이 미사일은 멀부 시스템을 사용해 여러 개의 핵탄두를 독립된 목표에 동시에 배치할 수 있어 단 한 번의 발사로 여러 곳을 타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탄두당 약 475킬로톤의 폭발력을 갖고 있으며 이는 기존 핵탄두보다 훨씬 강력한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이 미사일은 바다 깊숙이 잠수함에 탑재되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발사 준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러시아의 RS-28 사르맛인데요. RS-28 사르맛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핵미사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르맛은 러시아가 개발한 차세대 ICBM으로 사탄2로도 불릴 정도로 그 위력이 대단합니다.
사르맛의 최대 사거리는 약 18,000km인데 이는 전 세계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미사일은 10톤 이상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극초음속 활강체를 장착해 적의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할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르맛은 최대 15개의 독립형 재진입 비행체를 장착할 수 있는데 러시아는 이 미사일을 개발할 때 미국과 서방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해 개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둥펑41은 최대만 5,000km 이상의 사거리를 자랑하며 아시아 전역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둥펑41은 최대 10개의 독립형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 주요 도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는 둥펑41 미사일의 가장 큰 특징은 고속으로 이동하는 차량 발사대를 통해 신속한 기동성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적의 공격을 회피하며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 전력으로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현무5는 이들 강력한 ICBM들과 비교해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왜 주목받는 무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현무5는 3,000km 이상의 사거리를 자랑하며 이는 한반도를 넘어 중국, 일본, 러시아 동부 등 동아시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현무5는 9톤 이상의 고폭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단일 목표에 대해서는 완전 초토화가 가능하고 특히 벙커버스터 탄두를 탑재하면 지하 깊숙이 있는 적의 지휘 통제 센터나 핵심 군사 시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무5의 정밀 유도 기술을 통해 기존의 미사일보다 훨씬 높은 타격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이는 적의 군사기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기술을 바탕으로 다른 미사일에도 접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무5는 극초음속 기술을 채택해 기존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요격이 매우 어려운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러시아의 사르맛이나 미국의 트라이던트 3가 자랑하는 극초음속 능력에 필적하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고속으로 날아가면서 궤적을 예측하기 어려워 적의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 체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가장 큰 의미인데요. 앞에서 언급했지만 현무5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미사일이라는 점에서 자주국방의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한국은 미국이나 다른 국가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국가로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미사일 개발 능력은 한국의 군사기술력이 세계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방증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세계 5대 군사강국 중 하나로 손꼽혔지만 미사일이나 전투기 같은 고도화된 무기들은 외면받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독자적인 군사기술력과 방위산업을 통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미국의 트라이던트 3, 러시아의 RS-28 사르맛, 중국의 둥펑41과 같은 세계 최강의 탄도미사일들 사이에서 한국의 현무5는 아시아에서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무5는 강력한 파괴력, 정밀 유도 시스템, 극초음속 기술을 통해 적의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으며 자주국방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방어하는 국가가 아닌 글로벌 군사 강국으로서 세계적 군사 균형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